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하나 짓기 위해서 작동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요. SMR 요즘 뭐 초성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당장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SMR도 마찬가지에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지금 내년에 1기가와트시 필요하고 메타만 해도 2030년에 2기가와트시 필요하고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질 수 있는 건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도 빅테크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AI 산업과 반도체 또 여쭤보려는데 AI가 개발자 중심의 얼리 어답터 시장을 넘어서 대중 시장으로 진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한국은 AI 에이전트 붐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상대 미국은 AI 에이전트 붐은 이제 많이 꺼지고 있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 기본으로 깔리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이제 주로 지금 한국에서는 B2B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발자들이 만들 때 AI 도움을 받아서 개발의 속도를 높여내는 거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보통 RPA라고도 하는 서비스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과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기업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유행처럼 퍼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B2B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대표적인 이제 산업들이 이제 SI 산업이라고 보통 하는 LG CNS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담당하는 일들에서 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되게 관심이 현재 높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뭐 커서라든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윈드서프라든지 뭐 윈드서프는 최근에 오픈AI가 인수하려다가 인수가 실패하자 거기에 주요 인물들을 구글이 뺏어가는 좀 그러면서 대단히 B2B 시장이 되게 뜨겁게 많이 한국에 보도가 되고 또 사실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경제가 태어났을 때 B2B 시장의 변화도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시장은 B2C 시장이죠. 결국은 카카오톡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하고 여기서 모바일에서 유튜브를 보고 데스크탑에서 또 보지만 모바일에서 이 모바일 경제에서 토스가 나오고 쿠팡을 통해서 모든 이커머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바일로 오면서 이것을 장악했던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B2C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 근데 이걸 미국에서는 이거를 컨슈머 AI 마켓, 그러니까 컨슈머 AI 시장이라고 소비자 AI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소비자 AI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챗GPT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선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AI 모델이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GPT-5가 이제 곧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GPT-5 정도는 나와야 서비스의 어떠한 오류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GPT-5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올해 2025년 뭡니까? 작년에는 주로 개발자나 직장인들이 업무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층이 있었던 것이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과제하기 위해 이런 부분에서 좀 썼던 거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 이상의 확산이 안 됐었는데 올해 확산됐던 게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챗GPT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가 4억 명 정도 됐는데 6월 달에 9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4억 명의 느낌과 9억 명은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지브리 때문이었네? 바로 지브리 이후로 이렇게 성장이 되기도 하고요. 지브리는 매개점이었고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작년까지 2024년까지는 유료 사용자는 최상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무료 사용자는 그거보다 하위 모델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2025년 오면서 무료 사용자나 유료 사용자나 다 최상의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이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 용량과 횟수가 제한됐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AI 좋다. 무료로 쓰는 사람들도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도 쓰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거든요. 용량을 추가한 사람은 결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제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프리미엄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안 쓰는 사람의 규모가 더 크죠.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챗GPT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컨슈머 시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마케팅을 통해서 지브리 마케팅을 통해서 확장을 였죠.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SNS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검색 시장은 들어와서 검색을 지금 챗GPT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바구니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챗GPT 안에 장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샤피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카페 입사 같은 데죠. 이런 데서 쇼핑을 하면 그거를 챗GPT에 담을 수가 있어요. 챗GPT에 담고 챗GPT에서 결제하면은 챗GPT가 그 사이트에 가서 우르르 실제 구매를 주문하면서 배송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러한 장바구니와 구매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커머스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구글도 시작했어요. 구글도 바이폼이라고 해서 일종의 장바구니죠. 나를 위해 사줘. 그래서 제가 AI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샌들을 하나 사줘, 뭐 선글라스를 하나 사줘, 뭐 여름용 티셔츠를 하나 사줘. 이러면 가서 구입을 해다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바로 이런 커머스 시장, 미디어 SNS 시장, 커뮤니케이션 시장 이런 데 지금 AI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이것을 컨슈머 AI 시장이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4억 명이 썼을 때하고 9억 명이 썼을 때 AI를 위한 주로 추론칩이겠지만 서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오픈 AI 여러분들 메일 받아보실 거예요. 서비스가 불안정해서 죄송했습니다. 가끔 이런 메일 오거든요. 지금 서버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충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썼다라면 이거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델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요. GPT-5가 나와야 되고 5.5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나중에 6가 나와야 되는 거고 모델 개발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쓰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또 한 축으로 2억 명에서 4억 명으로 늘어나고 8억 명으로 늘어나고 9억 명 늘어나고 10억 명 늘어나고 15억 명, 20억 명으로 늘어나면 서버는 더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양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 기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대중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런 식의 시장 전개가 시장 국면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 2025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가 검색, SNS, 쇼핑까지 영역 확장하면서 기존 빅테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AI 전쟁이 가져올 그러면 시장 판도의 변화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뭐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격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너텍스 올이라고 SNS 시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다 가져가고 미국이나 뭐 유럽 각 서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는 아마존이 다 장악하고 감히 아마존에 어떻게 도전을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히 구글에 누가 도전을 할까? 근데 이미 구글이 아성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AI라는 새로운 판도 내에서 새로운 컨슈머 시장에서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누가 성공할 건지. 왜냐하면 구글 또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는 이제 내년 정도 도입되겠지만 구글은 미국에서 AI 모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AI 모드라는 것은 검색 결과가 챗GPT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링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상 파란색 링크가 그냥 쉽게 10개씩 20개씩 붙어있는 거 이런 거가 이제는 사라지죠. 자, 구글이 그렇게 되면 검색 광고 시장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검색의 트래픽을 챗GPT에 다 뺏길 바에야 우리가 제미나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지 품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글이 나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구글이 어마어마한 카니발리제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자기 잠식 효과를 감내하고서도 구글 검색 시장의 서비스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전이 진짜로 무섭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수많은 구글의 어떤 이용자를 흔히 말하는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죠. 이 기초 이용자 규모에서 거대한 이용자 규모에서 그리고 구글도 제미나이라고 하는 뛰어난 AI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챗GPT의 공세에 강력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판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챗GPT든 제미나이든 이런 AI 에이전트, AI 서비스는 누가 빅3죠? 누가 세계 탑일까요? 어쨌든 탑2는 챗GPT와 제미나이 확실하지 않나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뭐 이제 클로드라고 해서 엔트로픽에서 클로드가 있는데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 주로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 이용자들은 많이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퍼블리시티? 퍼플렉시티도 점유율이 사실 클로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는 이제 한국에서 SK가 같이 엮으면서 SKT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퍼플렉시티가 좀 유명해지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로 볼 때는 압도적으로 챗GPT,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이 두 개의 투탑책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중국은 좀 다른 국면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뭐 유럽에서도 르쳇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이러한 프랑스에서 만든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데서도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업체가 가장 지금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가 환경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AI 산업 성장의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최근에 통계는 미국에서 사무실을 증가하는 속도보다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가 높다는 통계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냐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X.AI 같은 경우 작년에 123일 만에 10만 개의 GPU가 들어가는 H100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죠. 정말 123일 만에 만들었다면서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이렇게까지 빨리 만드는
데이터 센터는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20만 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에를 10만 개를 더 추가 주문했고요. X.AI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 지으려고 하는 국가 데이터 센터 이거는 최종 목표가 6만 개예요. 엄청난 규모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X.AI는 내년 정도 되면 30만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여러분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이미 많이 짓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650억 달러를 줘가지고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850억 달러,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750억 달러를 줘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100억 달러를 더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업이 작년과 올해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관련된 투자의 카펙스 투자가 작년에 2천억 달러였고 올해는 3천억 달러예요. 여러분, 그냥 5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메타의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목 현상이 있는데, 오히려 칩이 아니라 자기네는 돈 많으니까 엔비디아에서 칩을 먼저 주니까 칩이 병목 현상이 아니라 전기가 병목 현상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년에 이제 메타가 오픈하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1기가와트시예요. 데이터 센터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인데요. 1기가와트시, 여러분 1기가와트시면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 발기 1기가 그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서 전기 공급해야 됩니다. 메타의 데이터 센터 2030년에는 2기가와트시가 되고, 그것을 증설해서 2033년에는 5기가와트시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메타가, 그럼 5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5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력들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죠. 냉수. 냉각하기 위해서 물을 또 쓰게 되면서 오리온즈에 있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는 그 주변에 식수가 제한적으로 급수되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 과거에는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레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엔비디아의 H100, 여기 들어가는 HBM이라는 이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였고, 그 다음에 AI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층을 하나 더 올려서 맨 마지막에는 전력과 물이 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없으면 AI 경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번에 7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국가가 어떻게 AI를 증가시킬까. 이게 3대 축인데, 하나는 AI 모델에 대한 개발의 규제를 없애겠다. 그리고 주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도 막겠다. 그래서 규제 없이 직진하면서 달려라, 이런 속도를 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허가를 빨리 내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 앞에 발전소를 짓는다라면은 가장 빠르게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스건 뭐 풍력이건 뭐 태양광이건 무조건 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논의 강조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이들도 하려고 하는데 빅테크들한테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고 하면은 제도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RE100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RE100은 빅테크들이 가입하고 있는 RE100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삼성전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SKD도 가입하고 있고, RE100은 뭐냐면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비를 하하고 있어요. RE100을 CE100으로. RE 리뉴얼, 재생이니까 클린 에너지 100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원자력 발전소를 집어넣자라는 거죠. 재생에너지 기존에는 원자력이 안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안 들어가니까 RE100을 CE100으로 바꾸는 로비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하나 짓기 위해서 작동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요. SMR 요즘 뭐 투자하는데 기대치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당장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SMR도 마찬가지예요.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아무리 안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SMR 하면은 당연하게 법적 분쟁이 붙죠. 우리 집에다, 옆집에다, 옆 땅에다 짓는다? 여러분, 용산에다 짓는다고 생각해보시고 잠실에다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SMR을.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소송 걸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소송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법적 소송은 붙습니다. 물론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강제로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한동안 안 졌고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법적 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갈등은 생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지금 내년에 1기가와트시 필요하고, 메타만 해도 2030년에 2기가와트시 필요하고, 다 기가와트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전기 어디서 가져오죠?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천연가스에서 많이 갖고 오는 건 비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당산 일대라든지 이런데 석탄 발전소 지면서 엄청나게 공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질 수 있는 건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도 빅테크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은 또 이런 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내부자 거래라고 한국은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걸 뭐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니까 내부자 거래를 보진 않는데, 요즘 빌 게이츠가 뭘로 돈 많이 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탄에도 제가 예를 들지만 수력발전소 근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 요즘 뉴질랜드에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집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는 지열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생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화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열 에너지가 있고 또 거기에 태양광도 많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선호하는 거죠. 뉴질랜드에 연결하면은 이 해저 케이블도 요즘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어요. 이 해저 케이블이 아직 그렇게 많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학습용으로만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해저 케이블들 계속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추론용, 즉 서비스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뉴질랜드도 요즘 데이터 센터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 그리고 원자력이 있는 곳, 이 두 가지까지입니다. 천연가스는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고요. 빅테크들이 R200과 C200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다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덫이라고 보면 덫일 수 있는 거고요. 우선은 이 틀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력을 재생에너지 아니면 플러스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를 샀죠. 이 원자력 발전소는 순수하게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지금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메타가 또 AI 인지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뒤처진 AI 기술력 단계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또 애플도 이제 우리도 AI 리더십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메타가 애플의 AI 총괄하는 사람도 스카우트 했고, 오픈AI에서도 7명을 스카우트 했고, 뭐 구글에서도 스카우트하고 뭐 다 스카우트를 했죠.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스케일 AI 창업자,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을 썼고요. 140억 달러로 스케일 AI의 인재들을 인수했던 데 돈을 썼는데, 알렉산더 왕 여러분 1997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메타의 AI 총괄을 맡게 됐어요. 거꾸로 좀 들어가서 2025년 4월, 올해 4월 달에 이제 메타가 라마4를 발표하는데, 라마4가 벤치마크에서 사실 인위적으로 성적을 올렸다는 비난을 받는 정도로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메타 같은 경우 여러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엄청나게 매출이 신장률이 36%나 기록되면서 크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40몇 %고, 이게 다 AI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설정할 때 강정수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무엇을 클릭하는지를 분석해서 강정수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줬을 때 가장 전환율을 높게 할 수 있을까? AI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현재의 매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AI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I 기술들이 중요한 것은 메타의 방어력들을, 매출들을 끌어올리기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메타가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글래스라고 하는, 레이벤하고 같이 했던 이러한 새로운 폼팩터로 사업을 가기 위해서도 가장 수준 높은 AI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AI가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서도 최고 수준의 AI가 필요하고, 지금 매출을 지금 현재 광고 수익을 여러분, 메타는 전체 수익 중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98%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고 회사예요.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가 필요하다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픈AI도 이제 SNS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AI 기업이 본인들을 공격합니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최상의 AI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에 뒤처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기업 문화에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AI를 메타에서 이끌었던 사람은 얀 루쿤이라고 하는 정말로 뛰어난 AI 학자입니다. 얀 루쿤은 정말 대단히 뛰어난 학자인데, 문제는 얀 루쿤은 AGI, 일반 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초지능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 문화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이 수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저희 AGI로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 날밤을 새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리더십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체한 겁니다. 97년생 알렉산더 왕으로. 이 친구는 AGI를 믿거든요. 그러면서 이 AGI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인재고, 그래야 시행착오 없이 빨리 갈 거고,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세 번째가 요즘 데이터라고 하죠. 이번에 사실 라마4가 안 좋았던 이유는 너무 자신감 있게 유튜브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AI 학습할 때요, 유튜브 영상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도 다 텍스트로 좀 바뀌어집니다. 텍스트로 다 100% 전환돼서 AI 학습에 쓰입니다. 오픈AI도 이걸 위해서 위스퍼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었을 정도로 오픈AI도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다들 모든 동영상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추출해서 전환해서 맞아요. 이걸 AI 학습을 쓰고 있어요. 근데 메타가 이걸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야 뭐 바꾸면 되지만 데이터 부분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물론 계속해서 데이터는 희소해지긴 합니다만, 더욱더 희소한 거는요, AI 인재예요. 탑 클래스의 인재들.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AI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겠다는 것이 지금 메타의 전략이고, 메타는 이 AI가 없으면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차기 다른 사업으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AI 글래스라고 하는 챗GPT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GPU 수요는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네, 엔비디아 저는- 독주 체제는 저는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고 붕괴될 봐요. 수 있다? 브로드컴에서 나오는 TPU라든지 이러한 네. AC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한국의 프리오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낼 사실 미국의 더 훌륭한 기업들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로크라든지 뭐 이러한 NPU 전문 기업들이 있거든요. NPU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AI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이 제네럴한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블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서비스할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할 때는 이 추론칩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용을 위한 NPU 칩 시장들도 앞으로 대단히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그 후퍼라든지 블랙이 좋은 건 뭐냐면 제너럴이라고 하잖아요. 제너럴인 건 뭐냐면 여기에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GPU의 용도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학습용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학습용에서도 어떤 데이터에 맞춰서 세팅을 잘 할 수 있고 연결하는 GPU들 간에 연결을 할 때 이 연결을 또한 조정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연결의 이 부분들을 필요할 경우에는 서비스용으로 NPU처럼 많이 쓸 수가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이 대단히 강력하고 그리고 칩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 연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게 엄청난 해자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특히 AI 반도체 칩 또는 AI 칩이라고 하는 시장은 전통적인 우리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한번 사람들이 게임 컴퓨터를 쫙 교체할 때, 특히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되면 반도체 수요 쫙 올라갔다가, 한번 쫙 교체하고 그러면 반도체 수요에서 떨어졌다가, 그리고 또 이제 교체 수요가 오면 또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런 사이클을 그렸는데 저는 당분간 AI 칩은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사이클 없이. 자, 우상향을 하면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져도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늘어나지만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계속 좋고요. 사실은 계속 보셔야 되는 건 엔비디아의 수익률이에요. 어떻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맞추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60%를 구가할 수 있는가? 이건 인류 역사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 6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즉,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60%는 말은 거꾸로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마크업 프라이스, 그러니까 고가로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가로 팔고 있으니까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본인들도 가격을 낮추겠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템포, 원래 2년마다가 업그레이드하는 GPU를 지금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니즈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양한 시장 지표에서 저는 AI 칩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컨슈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던 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성장률이 좋다든지 사실 아마존의 그 AWS 성장률도 좋았어요. 근데 애저가 구글 클라우드가 30%대로 성장하다 보니까 17.5% 성장한 애저가 AWS가 약하게 보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가 흔들렸던 건데 고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이 영업이익률에도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면서 AI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빅테크들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도 AI 리더십 갖겠다? 그럼 애플도 데이터 센터 무진장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는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이 대중시장으로 갈수록 저희 어머니가 AI를 쓸수록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시장으로 간다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확산되고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산되면 이 친구들도 다 AI 칩 써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이번에 테슬라랑 만들겠는 AI6라는 칩, 이거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칩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AI6,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죠,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어도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엔비디아에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토르라고 해서 토르신, 그 드라이브 토르라고 하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런 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로봇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는 대단히 과거의 애플과 같은, 즉 모바일 경제에서 애플은 그냥 묶고 가는 기본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AI 시대의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주식의 엔비디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좀 꺾이면 그래도 주가는 좀 그렇죠. 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이런 성장주들은 성장 속도와 성장 폭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꺾이는지를 가장 저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